네 시누이들이 고기 좋아하는데 네가 해야지 내가 하리? 응?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해먹으라고 하세요. 35살 채식주의자 지원은 10년간 지켜온 신념을 꺾고 추석 준비를 합니다. 시댁 주방에서 하루 종일 고기를 양념하고 생선을 구우며 홀로 일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쉬다가 제사 시간에만 나타났고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시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주 음식을 시키거나 저 없이도 충분하다고. 얼어붙은 식탁, 냉랭한 침묵 속에서 지원이 선택한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35살 채식주의자로 살아온 지 10년째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죠. 남편 상훈이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만큼은 저를 배려해 줍니다. 저녁 식탁에는 두부 스테이크와 버섯 볶음, 신선한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동물 복지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좁은 우리 안에 갇힌 채 평생을 보내는 돼지들, 부리가 잘린 채 알만 낳다 죽는 닭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전 여전히 이런 장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10년 전 처음 이 현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전 단 한 번도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상훈이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집에서 먹던 대로 먹으면 되지. 우린 둘이서 조용히 보낼 거잖아.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전에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원아, 이번 추석에 일찍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준비할 게 많아서 말이야. 큰애네 식구들하고 작은애네 식구들까지 다 온다고 하니까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구나. 저는 상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지만 전 더 이상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상훈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있잖아. 시댁 가면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좀 힘들어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뭐가 힘든데? 전 손가락을 꼬며 말했습니다. 고기를 만지는 게요. 생선 굽고 고기 양념하고 그런 거요. 제가 10년 동안 안 먹었던 거잖아요. 상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지는 건 괜찮지 않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어요. 남편의 눈빛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만지는 것뿐이니까요. 그날 밤
전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어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뿐인 명절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 버거운 시험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신념과 5년 동안 해온 며느리의 역할 사이에서 전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니 어젯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찍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구나. 상훈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5시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깨 볶는 것도 좀 부탁할게. 전 10개는 부쳐야 할 것 같고 고기 양념도 미리 좀 해놔야겠다.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기 양념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지는 것도 최대한 피해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육류 코너는 빠르게 지나쳤고 회사 회식 때도 고기를 굽는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채식주의자면서 명절에 고기를 손질하는 며느리들도 있을까요? 회사에 도착해 친구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시댁 가면 어때? 제사 음식 같은 거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시댁이 그런 거지. 전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니까요. 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상훈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서 또 전화 왔어. 당일에 내려가지 말고 하루 전날 내려오래. 남편의 말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시누이들은요? 당일날 오나요?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큰 누나랑 작은 누나는 당일날 온대. 애들 데리고 오니까 일찍 못 온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루 전부터 내려가서 준비하라는 거네요. 아니,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널 좀 도와드리라는 거지. 상훈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정말로 고기 만지는 게 힘들어요. 제 신념하고 맞지 않아서요. 외주 음식 시키면 안 될까요? 요즘은 명절 음식 배달도 많이 한다던데요. 상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외주 음식을 시키자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1년에 몇 번 안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제 말이 이기적으로 들린다는 걸 느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채식주의자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명절이 두렵습니다. 제목만 봐도 공감이 됐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참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시댁과 갈등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도 제게는 좋은 답이 아니었죠.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로웠습니다. 추석까지는 이제 열흘 남았어요. 그 열흘이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추석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을 보게 됐어요. 하루씩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자꾸 시댁 주방이 떠올랐습니다. 큰 도마 위에 놓인 고기 덩어리, 비닐팩에 담긴 생선들, 그걸 손질해야 하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점심시간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지원아, 요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추석에 시댁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고기 손질하고 생선 굽고 그런 거 해야 하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맞아. 나도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만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원아, 너는 채식주의자라 더 힘들겠다. 고기를 아예 안 먹잖아.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저는 10년 동안 고기를 손으로 만져본 적도 거의 없거든요. 제 말에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시댁이 그런 거지 뭐. 1년에 한두 번인데 참아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제 신념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상훈이와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치킨을 시켰는지 탁자 위에 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먹을 게 없잖아. 제 말에 상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미안. 깜빡했어. 냉장고에 샐러드 있지. 저는 냉장고에서 샐러드를 꺼내 앉았습니다. 상훈이가 치킨을 먹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 추석 말이에요. 상훈이가 치킨을 먹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정말 고기를 만지는 게 힘들어요. 단순히 귀찮다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여보가 채식주의자니까 고기 못 만진다고 그래.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년 명절마다 제 신념을 꺾으면서 살라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념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가 나이 드셨는데 며느리가 도와드려야지. 1년에 딱 몇 번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눈빛에서 제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걸 느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채식주의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명절이 두렵습니다. 제 상황을 길게 설명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제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차 안에서 상훈이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회사 앞에서 내리며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참아줘. 응. 제 대답도 짧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시댁에 가져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챙기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있을 건데 뭘 이렇게 많이 챙겨야 하나 싶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 상훈이가 불렀어요. 여보, 엄마가 또 문자 보내셨어. 뭐래요? 제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깻잎 장아찌도 담가오래. 재료 사가지고 오래.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깻잎 장아찌요. 그것까지 제가 해야 해요. 상훈이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미안, 엄마가 올해는 특히 신경 쓰고 싶으신가 봐. 큰형님이 승진하셨거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내일 재료 사올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신념을 지키는 것과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거예요. 잠을 설쳤나 봅니다. 옆에서 상훈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지만 피곤한 기색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저희는 짐을 차에 실었어요. 트렁크에는 옷가방과 함께 제가 어제 산 깻잎 장아찌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깻잎 3kg, 간장, 고춧가루, 마늘. 무거운 짐을 들며 한숨이 나왔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훈이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석 연휴라 그런지 차들이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상훈이가 물었어요. 뭐 좀 먹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식욕이 없어서요. 남편은 혼자 휴게소로 들어가고 저는 차에 남았습니다. 주차장을 바라보니 아이들과 함께 걷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어떨까?
그 아이도 채식주의자로 키울 수 있을까?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실까? 상훈이가 돌아왔습니다. 호두과자 샀어. 엄마 드리려고. 남편이 비닐봉지를 뒷좌석에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시댁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제 올렸던 커뮤니티 글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10개쯤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공감돼요. 힘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당하는 게 가장 힘들죠. 이해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정오쯤 시댁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단층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작년 추석, 재작년 추석에도 봤던 풍경입니다. 시댁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현관에 신발이 한 켤레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발이었죠. 여보, 가자. 상훈이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천천히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떨림이었어요. 왔니?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60대 중반의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어서 들어와, 고생했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반가웠지만 저는 왠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간장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 쪽에서 뭔가 끓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너 먼저 들어가서 짐 풀고 쉬어. 그러고 나서 같이 저녁 준비하자.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긴 하루. 고기를 손질하고 생선을 굽고 전을 부쳐야 하는 시간들. 1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 거실에서 상훈이와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애는 내일 몇 시에 온대. 11시쯤 온다고 했어요. 작은애는 10시쯤 온대. 저는 가방을 열어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옷, 내일 입을 앞치마, 여벌옷. 하나씩 꺼내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원아, 저녁 준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건데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좀 하려고. 생선은 내가 손질해 놨으니까 너는 그냥 구우기만 하면 돼. 생선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님. 곧 나갈게요. 방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추석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방으로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돼요. 이틀만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손질된 생선이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된장찌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제 긴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지원아, 왔구나. 일단 쌀 씻어서 밥 좀 해놓고 고기부터 양념해야겠다. 냉장고에서 꺼내놨으니까 양념장이랑 버무려. 냉장고 앞 조리대 위를 보니 큰 스테인리스 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핏물이 배어나온 붉은 고기 덩어리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뭐해, 빨리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고기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이 장갑 너머로 느껴졌어요. 10년 만에 만져보는 고기였습니다. 양념장을 붓고 손으로 조물조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간장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국을 끓이며 가끔 제 쪽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 양념이 골고루 배게 해야지. 네, 어머님. 저는 더 힘을 주어 고기를 주물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고기가 으스러지는 느낌이 역겨웠어요. 고기 양념을 마치고 나니 손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로 3번이나 씻었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코에 가져다 대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은 생선이었어요. 조기 20마리가 채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아, 생선은 내가 손질해 놨으니까 너는 밀가루 묻혀서 부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간단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게는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생선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군 팬에 올리니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주방에 가득 찼어요. 예전에는 좋아했던 냄새였지만 지금은 숨이 막혔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계속해서 생선을 구웠어요.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불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약하게 해야 겁만 타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불을 줄였습니다. 15마리째 생선을 뒤집을 때쯤 손목이 아파왔어요. 9시쯤 되자 큰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요. 큰 시누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마중을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아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거든요. 감자전, 호박전, 버섯전, 고기전.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준비해 놓으신 재료들이었어요. 거실에서 큰 시누이네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인사드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저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어요. 큰 시누이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시누이도 왔어요. 언니 왔어. 두 시누이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아이 학원은 어때? 남편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평화로운 대화 소리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원아, 고생이 많구나. 전 잘 부치고 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큰애하고 작은애는 좀 쉬라고 했어. 멀리서 왔으니까 피곤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어제 멀리서 왔는데요. 저도 피곤한데요. 그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정오가 되자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고기, 생선, 전, 나물, 과일.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상훈이와 그의 형, 시아버지가 절을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들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음식들 중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과일과 나물뿐이네요. 제가 만든 음식들인데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큰 시누이네 식구들과 작은 시누이네 식구들이 모여 앉아 즐겁게 식사했어요. 아이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었고 어른들은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아까 기름에 댄 손등이 따끔거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잠깐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원 씨, 수고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다 말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먹지도 못할 음식을 하루 종일 만들었고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주방에 있어야 할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오후 4시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허리는 굽히고 서 있던 탓에 뻐근했어요. 저는 허리를 펴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애들 교육이 제일 힘들어.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죠. 작은 시누이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 애도 학원 3개 다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들어. 저는 주방 문틀에 기대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들 옆에 앉아 손주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제게 와서 앉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대에 기대어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5시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오셨어요. 지원아, 저녁은 남은 음식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냥 데워만 놓으면 돼. 수고했어. 네, 어머님. 저는 냉장고에서 남은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생선, 전. 점심에 먹다 남은 것들이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인데 저는 한 입도 먹지 못했네요.
상을 차리고 나니 식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시누이네 가족, 작은 시누이네 가족, 상훈이와 시부모님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엄마 솜씨는 역시 최고야.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들 대부분을 제가 만들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접시에 나물과 밥만 담았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작은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지원 씨는 고기 안 드세요?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채식주의자거든요. 아, 그렇구나. 작은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자기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7시쯤 출발할게요.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시어머니가 아쉬워하셨어요. 벌써 가려고. 하룻밤만 자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애들 내일 학원 있어서요. 큰 시누이는 단호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일찍 가야 해요. 내일 남편이 출근해야 하거든요. 식사가 끝나자 큰 시누이네 식구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또다시 쌓인 그릇들. 아침부터 몇 번째 설거지인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지원 씨, 수고 많으셨어요. 큰 시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의무적으로 던지는 인사 같았어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큰 시누이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대문까지 나가 배웅하셨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작은 시누이네 식구들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작은 시누이는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처럼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실까 봐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뭐였을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일했어요. 고기를 양념하고 생선을 구웠고 전을 부쳤습니다. 제 신념을 꺾으면서까지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편하게 쉬다가 제사 시간에만 나타났어요. 식사는 즐겁게 하고는 간단한 인사 한마디만 던지고 떠났죠. 저는 그저 당연히 일해야 하는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설거지해. 이제 그만하고 쉬어. 저는 대답했어요. 응, 거의 다 끝났어.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정리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니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지저분했습니다.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러움, 분노, 외로움, 자괴감.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발이 붓고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이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은 피곤해 보였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채식주의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누군가 쓴 글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내일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요. 댓글을 쓰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더 자고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준비를 하실 테니까요.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밥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원아, 일어났구나. 아침은 간단하게 어제 남은 거 데워 먹으면 돼. 네, 어머님.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어요.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셨고 상훈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밥과 나물만 먹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늘 몇 시에 출발할 거니? 상훈이가 대답했습니다. 10시쯤 출발하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보셨어요. 지원아, 올해도 수고 많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 하루 종일 참았던 것들, 삼켰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도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주 음식을 시키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명절 음식 배달도 많이 하고 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 없이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언니랑 작은언니도 계시잖아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상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저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10년 동안 고기를 먹지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제 신념을 꺾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신념. 시어머니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신념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거니? 나는 평생 시댁이라면서 살았어. 내 신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훈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1년에 몇 번뿐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 몇 번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을 손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년부터는 오지 않아도 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저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일어나셨어요. 나도 할 말 없다. 짐 싸서 가거라. 상훈이가 급히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용기를 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훈이가 돌아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럼 제 상처는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상처받았어요. 그건 상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짐 싸. 우리 그냥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넣으며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만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그 말씀뿐이었어요. 차에 타자 상훈이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침묵했습니다. 차는 시댁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도 한참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진짜로.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신념도 중요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상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가족이라면 제 마음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잖아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상훈이는 짐을 내리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상훈이는 출근할 때도 인사를 간단히 했고 퇴근해서도 말을 아꼈어요. 저녁 식사는 각자 차려 먹었습니다. 저는 샐러드를 만들었고 상훈이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자는 짧았습니다. 건강 챙기고 잘 지내라. 딱 그것뿐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문자를 길게 보내시는 편이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뭐 먹었는지 물어보시고 날씨 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번 문자는 달랐어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날 밤 상훈이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 상훈이는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화가 안 풀리신가 봐. 남편의 말에는 제게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당신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상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드럽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이미 여러 번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상훈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지원아, 추석 잘 보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보냈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다시 물었어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1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제 가치를 지키려 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상훈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응, 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상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입장을 생각 안 한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상훈이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더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남편의 말에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년 명절은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희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도 중요하니까요. 제 신념도 제 가치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도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도 여전히 빛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